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10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공무원 시험 한국사 문제 논란에 대해 역사앤 교육연구소 심영환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최강경기 코너에는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영진 법조팀장과 함께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택배전쟁 그리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찬반 논쟁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늘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인터뷰하고요. 4부에서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와 한겨레 21 김한 기자와 함께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주제로 팩트체크 해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밤 11시와 12시에 업로드 예정이었습니다만 제가 제작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관계로 방송 끝나고 곧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ES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4월 10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까요? 역사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고려 후기 역사서 4권이 있는데요. 본조, 편년, 강목, 사략, 고금록, 제왕운기. 편찬된 순서로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역사 전문가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018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한국사 문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학자들마다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역사인 교육연구소 심영환 소장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바쁘세요? 이렇게 전화 연락이 안 돼요? 아니, 연락을 별로 안 주셨잖아요. 아니, 연락 안 돼서 마지막까지 연락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아닙니다. 예, 전화. 제가 바로 해야죠. 예, 감사하고요. 자, 소장님은 정답 아세요? 정답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 네. 저도 인터넷 통을 알았는데 보니까 고금록이 1284년, 제왕운기가 1287년, 본조 편년 강목이 1317년, 사략이 1357년 이렇게 되는데 네네. 문제는 고금록과 제왕운기가 3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고요. 또 관련 정말 전공하시는 박사님이나 알까 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방금 소장님도 인터넷 보고 알았다 그러고 다른 한국사 강사님 또 역사학자들도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공무원 시험이 사실은 뭐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공시생들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인데 이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수험생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운 좋은 친구는 붙는 거고 운이 나쁜 친구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찍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변별력을 뭐 나눈다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논란이 시작된 것은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씨가 네. 이따위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이거 제가 한국사 강사여도 욕설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루는 어떤 시험의 범위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외우이들 암기의 범위가 있고 그걸 갖고 이제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학생들도 대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이제 그건 완전히 뭐 완벽하게 준비가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는데
네. 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대비 선생 입장에서는 네. 아무런 대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뭐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어디서 나올 걸 예상도 하는데 이건 예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공부할 때 네네. 저 때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연도 달달달 외우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 대입이 수능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역사 교육은 안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도를 그것도 3년밖에 차이 안 나는 책을 외워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전혀 맞지 않는 지금의 교육적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시험은 너무 문제가 많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암기를 안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리고 공무원 시험까지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문제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은 그래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뭐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고 이거 달달 외워야 돼요? 다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경쟁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사 경쟁의 강화 이런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디테일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연 단위로 근현대사는 외우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연도를 달달달 외운다고 그 한국사가 경쟁력이 강화될지는 좀 의문이네요. 자, 어쨌든 그 아마 문제를 출제한 측에서는 변별력 차원에서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변별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변별력을 발생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이 안 되는 문제죠. 다 모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굳이 뭐 입장을 얘기한다면 여전히 이제 뭐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조금 역사를 다양하게 이해하자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계속 그 암기에 근거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904년에 한일의정서, 5년에 1차 한일협약, 뭐 7년에 정미칠조약 이런 식으로 다 학생들이 외워요. 그래서 그게 고등학생이든 뭐 자격증 시험이든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보고 특히 공무원 시험이 워낙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더 지역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심해도 너무 심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 방금 짚어줬던 것도 이제 지역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역적인 거에 침착하다 보면 다른 큰 문제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님이 그 만약에 출제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가까운 것, 뭐 늦은 것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는 언제나 한 번씩은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연도 하는 거 말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관행 정도로 보면 뭐 예를 들면 1910년대 때 뭐 일제 식민 통치는 20년대 때 일제 식민 통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별 차이를 물어본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실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변혁을 조선 후기 때 얘기했는지 이 정도의 범용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죠. 지금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어떻게 수능보다 좀 어렵나요? 수능 국사보다? 네, 수능보다 많이 어렵고요. 많이 어렵고, 그 박근혜 정부 때 수능 필수화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화가 되니까 입시 부담감이 올라간다고 얘기해서 되게 쉽게 문제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능에서 한국사를 쉽게 배우고 들어간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자, 공무원 시험 출제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공무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능력 시험하고 비슷한데요. 출제위원들이 몇 명 있고 다시 그 출제위원들의 문제를 검토하는 검수위원들이 존재하고요. 또 이제 문제가 어찌됐건 유출이 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심을 좀 덜 받으니까 2주 정도의 뭐 합숙기관, 뭐 외부 격리기관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구조 자체는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출제위원들도 이거 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두세 명이 한다고 하니까요. 출제위원들도 이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검토위원들도 파악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오래된 관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배울 때 암기로 해야 되고 결국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이제 연도나 그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문제의 난이도 자체를 출제하신 분이야 교수님이니까 뭐 이거 풀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한 거고 근데 이런 식의 출제 관행 자체는 뭐 굉장히 일반적인 거여서요. 오래됐다.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인사처 관계자가 보통 그 출제위원들이 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수험생 출신의 출제위원을 한두 명 더 늘리겠다. 이게 대책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그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출제위원들은 관련 교수나 이제 전공자들이니까 엄정성, 오류가 없게 개선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논란이 안 일어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언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의 효과는 뭐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완전하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희 어릴 때 그게 조선 왕조 역대왕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외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외웠죠?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물어보시나요? 네. 우리 동네는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웠어요. 동네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서 공부하는 게 과연 국사 공부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은 소장님 오랫동안 역사를 강의한 학자로서 나름의 역사 공부가 어떻게 하면 역사 공부가 수험생들에 도움이 될지 있으면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현재의 노하우는 얼마큼 재밌게 가르치느냐, 쉽게 가르치느냐 정도로 관심이 쏠려 있고, 역사를 뭐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한다라든지, 이슈를 갖고 오늘의 문제를 적용해서 고민해 본다라든지 하는 소위 말하는 서양식의 교육은 전혀 적용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국정교과서 문제도 끝났으니까 조금은 교과서도 자유발행제로 좀 가고, 학교 수업에서도 좀 토론 수업 같은 것들을 의무화하고,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같은 것들, 평가 방식에 대한 좀 변화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도모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좀 이런 분노가 그렇게 좀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앱으로 김승호님께서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는 공시에서 과목 막론하고 늘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문제의 난도를 떠나 출제자의 무성의함이 너무도 짙게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틀리게 하려고 마음 먹고 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여태까지 공무원 문제들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그걸 가르치고 재밌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재밌게 해서 이걸 외우게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또 이번 문제가 해도 너무했다 정도지 그동안 안 너무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공감이 됩니다. 네, 그 재밌게 가르치는 게 요즘에 어떤 트렌드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재밌게 가르치는 편이에요? 네, 저는 뭐 재밌게 가르쳤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심 소장께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겁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1948년 11월부터 진행된 계엄령에 의해서 약 2만에서 6만 명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던 사건이라는 거. 그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기리고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반성하는 것이 핵심인 거지. 자꾸 어떤 과정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을 끄집어내서 용공으로 몰아가고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썼는데 생각보다 좀 화제가 됐네요. 그렇습니까? 네네. 화제가 되라고 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래요.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제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인 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변기 코너 시작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손수호 변호사와 아시아경제 장용진 법조팀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손수호 변호사하고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죠? 네. 근데 바꿨네요. 오늘만.
글쎄요, 박성준 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 선수호 변호사님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박상준 기자가 선수호 기자가 싫다고 갔군요, 다른 데로. 다른 요일로. 아, 그건 아니고, 이거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저한테 어제 얘기했고요. 어제 왔다 갔어요? 어제 왔다 갔는데, 이 최강 경기 코너, 우리 YTN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최강 경기 코너를 저희 방송에서 가장 좋은 코너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운전하다가 네. 생방송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는 장면을. 뭔 그 얘기? 순간을. 뭔 얘기요? YTN 그 라디오에 나왔어요. 시청자 그래 나왔어요? 평가단이 오. 그 평가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 뿌듯했겠네요.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장모님이 그 방송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전화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뿌듯해하고. 네. 그러면 YTN 최고의 코너죠, 이 코너가. 물론 YTN에서 최고의 라디오기도 합니다, 이 라디오가.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아파트 택배 전쟁입니다. 자, 경기도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회사가 택배 차량 운행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은 그 택배 기사들이 정문에서 물건을 내리고 그 운반을 직접 해달라. 그렇죠. 집 앞까지.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택배 기사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택배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라면서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긴가민가 했었어요.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렇게 천정이 낮은 그런 지하 주차장이 있나 싶었는데 2.3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약간 개조를 해서 제일 높은 것은 2.7m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높이가. 탑차. 소위 그렇죠. 말해서. 탑차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싣는 것도 문제지만 또 택배 기사들이 직접 이렇게 일을 하려다 보면 어느 정도 키 정도 자신의 키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높이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무인 택배함이 있어서 뭐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는데 일단 입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문제다.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상은 아예 차량이 못 다니게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하는 출입이 이제 낮아가지고 천장이 못 네. 들어가고. 그러면 무인 택배함을 지하에 왜 설치했대요? 그 아파트는? 자, 이게 아마 설계상에 좀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왜 그랬는지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상에 설치하는 부분은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필로티라고 하죠. 예. 이 필로티 아래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필로티 설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곳이 아무튼 택배니까 비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비를 맞지 말아야 되니까 또 주민들이 물건을 가져갈 때 또 여러 가지 뭐 기상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이 의외의 또 복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택배 기사들은 지하로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운반할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상황이고. 자, 손수호 변호사, 아파트 네. 주민들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아파트 입구에 택배가 쌓여 있느냐? 왜 택배 회사에서 택배 기사님들이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느냐?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한번 네, 택배 사고가 차량가요?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택배 차량이 원래 지하에 주차를 하고 택배를 꺼낸 다음에 가가호호 이렇게 배달을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지상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올해 1월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네. 이 아파트들이 단지가.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택배차가 후진하다가 이제 아이와 또 아이 엄마를 이제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전이 우선이지. 이거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해서 근처에 있는 여러 아파트 단지가 그 영상을 공유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상으로는 아예 차량이 택배 차량도 뭐 긴급한 그런 그 긴급용 자동차 말고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알아서 택배 배달은 택배 기사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지금 입주자들이 입장을 이제 택한 거죠. 그런데 지금 네티즌들이 그 아파트 입주민들을 성토하는 것은 지금 택배 기사 대응 요령 뭐 그런 매뉴얼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은
택배기사가 정문에 놓고 간다고 전화 문자가 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주차 이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 이러면서 갑질 논란으로 번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주민들의 갑질이냐 아니냐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이후에 교통사고 이후에 지상 구간으로 택배 차량이 못 다니게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니까 그에 대해서 대응 어떤 요령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약간 좀 너무 항의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 얘기는 또 그래요. 초기에는 이사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택배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지상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또 애초에 이 아파트 그 아파트를 설계할 때 지상으로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공원형 아파트니 뭐 쾌적한 아파트니 이런 것을 광고를 했다 그래요. 근데 사고까지 나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고와 다르니까 광고대로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이런 문제로까지 발전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또 그 공고문에 보면은 또 대응 매뉴얼 등대 보면은 이게 그 인터넷상에 그 사진이 퍼지면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들어있는 문구가 뭐냐면 최고의 품격과 가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거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택배 회사 또 택배 기사에게 갑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또 일었고요.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집값이 떨어지나요? 뭐 당연 또 여기에 대해서 입주자 측에서도 또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품격과 가치는 사실 모든 그런 그 문서에 벽에 붙이는 그런 그 문구에 다 들어가 있던 것이지. 그냥 상용구로 쓴 것이지 특별히 택배 때문에 넣은 그런 문구는 아니다라는 반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택배 기사들도 뭐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요. 지금 반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높이가 낮은 트럭으로 교체한 그런 택배 회사, 택배 기사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언제까지 교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곳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점유율 1위에 가장 큰 회사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배달이 제대로 되는 택배 회사도 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아예 입구 쪽에 물건을 쌓아놓고 가져가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저상차로 바꾸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택배 업주들이 다 개인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입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상차로 바꾸게 되면 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일단 뭐 돈이 일단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업주들이나 택배 업자들이 뭐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부분 택배 기사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도급 형태, 지입제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일일이 다 택배 기사들의 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배달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큰 비용 부담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분들 뭐 택배 하나 하는데 뭐 몇백 원 정도 수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전도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만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근로 환경, 근무 환경이 변경되면 그동안에 이제 어렵게 일을 했던 그런 그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시공사에서 나서가지고 시공사가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지하에 무인 택배함을 만들어 놓고 지하에 차량을 못 다는 게 그렇게 설계하면 어떡합니까? 시공사가 좀 책임을 져가지고 그 출입구를 조금 높이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지금은 출입구 높이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대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시공사 입장도 조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다 보면은 주변 상가라든지 또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양상을 많이 본다. 자신들이 볼 때는 이것이 그리고 힘겨루기 같다. 관리사무소와 택배업자들 사이에 누가 더 그 우위를 점하느냐. 시작부터 좀 우위를 좀 점해보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이는 알게 모르게 감정 다툼으로 발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법을 좀 보면은요. 이게 법상은 2.3m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그래서 택배 차량의 평균적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시공사에서 신경을 쓸 의무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차량을 지하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또 지상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설계를 하려면 법적으로 요건을 준수하는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가 좀 미비했던 거죠. 네. 자, 문자로 4532님께서 사고 한 번 났다고 차량 통제? 그럼 도로에 교통사고 나면 차량 전부 통제해야 됩니까?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그리고 1018님 역시 방송은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택배 기사들이 요구하는 거는 특정 시간대, 그러니까 뭐 낮 몇 시간 혹은 밤 몇 시간 그때만 지상을 통과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가요, 주민들이? 글쎄,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상태는 이 감정적 다툼이 좀 감정이 뭐 서로 상해 있기 때문에 과연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게 좀 타당한 어떤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특히 사고 위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특정한 시간대 아이들이 잘 없는 또 학교 시간을 좀 피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입주자라든지 또 관리사무소라든지 또는 택배업자들 사이에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해결책으로서는 이것은 협의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인데요. 네. 뭐 아파트 입구라든가 거기에 그 택배함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놓으면은 알아서 찾아가게끔 그건 안 되나요? 그것도 뭐 가능하죠. 네. 하지만 이제 새로 설치하는 비용, 네. 또 누가 또 관리 감독하느냐, 그리고 또 자신의 집에서 받는 것과 입구까지 나와서 가져가는 건 또 하는가 땅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이해관계가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이거랑 비슷한 일이 실제로 학교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중국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로 너무 이제 쌩쌩 다니니까 학교 측에서 교문 안에 오토바이 진입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문 앞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문에서 자전거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막 밟아서 학교 내에 그 음식을 배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는 분도 번거롭고 학생들이 불편한 거예요. 힘들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한 2달 정도 하다가 결국은 안전운행 서약서를 다 모든 업체가 받고 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하고 어느 한쪽은 또 불편한 것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타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이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공동 거점형 택배 시스템이라는 게 거론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특정한 지역에 택배물을 모아두면은 아파트에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가가호고 방문해서 택배를 배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시스템인데 고용 창출도 되네요. 그렇죠.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급 좋아졌어. 왜 그거 지하철에서 노인분들 그렇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 뭐 65세 이상 노인분들 고용도 창출하고. 요새 뭐 아파트마다 이제 경로당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 앞에다가 이제 택배 물건을 놔두면은 또 그 노인분들이 이제 소일거리 삼아서 또 아르바이트 삼아서 한다면 뭐 괜찮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택배 가져다 주면은 또 아이들 받고 인사성도 밝아지고 조용해서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차량을 금지한다고 하지만은 이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사도 당연히 지하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초기에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지상 진입을 허용했다는 거죠. 지금 이사 오는 거는 허용해 주는군요. 이사차는 그렇죠. 이삿짐 차량은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는 택배 회사 측과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좋은 협의로 끝냈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이게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가 또 잘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사례를 좀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거 김태전 정책시장이 내놓은 안 같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뜨거운데 찬성과 반대 어떻게 입장이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5월 8일 날 굳이
그 공휴일 임시 공휴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뭐 휴일이 하나 늘어나고 또 그날 또 부모님들 모시고 또 나들이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여론을 의식한다든지 인기 영합의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이 공휴일 법정 공휴일화에 찬성하는 또 의미도 있죠. 바로 이제 효도인데요. 작년 5월 7일이에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효도하는 정부를 다짐한다.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고 있는데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가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5월 8일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효도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찬성 측 입장이고 네. 반대 측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공휴일이 좀 많지 않느냐. 법적 공휴일이. 그런데 특히 5월 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뭐 석가탄신일도 있고 많은데 거기 5월 8일까지 하면 너무 많은 휴일이 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정책을 실하면 올해부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7일이 대체 공휴일이고요. 월요일 날. 8일이 어버이날 쉰다고 하면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 쉬게 되거든요. 네. 여기다 며칠 끼면 그냥 쭉 쉬게 되는. 네. 그런 것도 아마 반대 논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쉬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또 왜요? 많이 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영업자 중에서도 그렇죠. 이제 여러 그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원들이 많은데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은 또 휴일 수당을 또 그렇죠. 줘야 되거든요. 기업주들이 싫어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이날 공휴일화에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다 나뉘고요. 또 하나 손수호 변호사도 회사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할 것 같은데요? 찬성합니다. 네. 찬성하고요. 반면 이 어버이날에 이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찬반도 있지만 이제 또 하나의 명절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게 5월 8일을 쉬게 되면 이게 그러면 시댁을 가야 되냐, 친정을 가야 되냐, 본가를 가야 되냐, 처가를 가야 되냐. 그런 문제 생각 못 했네요. 이게 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카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상당수의 며느리들의 어떤 의견도 모여지고 있고요. 마음 카페에서?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뭐 논란에 또 야기되고 있어요. 휴일이 아닐 때는 바쁩니다. 뭐 이런 핑계로 그렇죠. 용돈만 네. 보내드리겠는데 네. 휴일이면 또 그런 경우 있군요. 네네.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5월 7일이 당직이에요. 그래서 5월 8일도 사실 어딜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명절 때만 유독 당직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여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키혼인가요? 글쎄요. 네. 아유, 네, 말씀하세요. 네네. 사실 이게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즉 법적인 절차도 다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실적으로 좀 박탈감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휴일로 지정을 해도 쉬지 못하는 나는 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님 찾아뵙고 효도하는데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너무 나는 마음이 아프다. 라고 벌써부터 소외감과 박탈감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면 누구나 마음 먹으면 다 효도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차 어버이날은 쉬는 날로 또한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로 이제 자리매김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첫 발은 일단 내딛고 그 다음에 문제는 좀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은님께서 공무원 빼고 자영업자, 일용직, 소규모 업장, 개인 사업장 다 일합니다. 누구를 위한 휴일입니까? 그러니까 손수호 변호사 말처럼 처음에 시작하면은 아마 공무원들은 다 쉬게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아마 그대로 빨간 날에도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은 이게 또 문화로 정착되고. 비슷한 예가 실제로 우리 주 5일제를 도입을 할 때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주 5일제 도입을 해봤자 쉬는 사람만 쉴 것이다. 공무원들만 좋을 것이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만 좋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주 5일제 도입한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문화로 정착이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초기에 나올 수 있는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게 타당한 지적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이렇게 휴일날 쉽니까? 방송합니까?
쉽니까? 그럼 쉽시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게 그 대통령령인데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사실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또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이제 쭉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일요일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뭐 1월 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등등등 쭉 나오는데 이거를 바꿔야 돼요. 예. 이걸 바꾸는 또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입법 예고를 좀 줄여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절차를 쭉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반대 또 국민 여론이 약간 좀 갈리게 된다면 여권 내에서도 약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장 기자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공휴일 지정 이거 선거 전에 포퓰리즘 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심이 왔다 갔다 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와, 5월 8일 쉰데 한 표 찍어줘야지 이렇게. 그렇죠. 누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막걸리 마시고 표 찍어주는 시대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과장이나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공무원들만 좋을 거다. 공무원들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노조위원장을 몇 번 하면서 과연 이것이 임시공휴일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법은 있더라고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보장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통하면은 일반인들한테도 효과는 뭐 적용이 됩니다만 다만 이제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논쟁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청와대에서 여론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결국 절차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우회하는 경우도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규정 자체를 개정해서 어버이날을 추가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수시 이렇게 지정을 해보고 임시로 그 영향 그리고 또 효과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뭐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은 되겠네요. 내수 활성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 과거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던 사례를 살펴보면요. 길어지면은 연휴 자체가 길어지면 그게 도움이 안 되고요. 한 3, 4일 정도면 딱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어지면 해외에 나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